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전 시간에 제가 카메라 이거를 잘못 건드린 바람에 카메라가 쓰러지면서 바로 녹화가 중지가 됐는데요. 자연스럽게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침 또 이게 단락이 바뀌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시기라 들으시는데 갑자기 놀라시는 거 외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듯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오늘 658쪽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세워질 당시에 살았던 테오프라스토스는 미신은 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비겁함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똑바로 둘러볼 필요가 있다. 이 우주에서는 각종 원자들이 별들의 중심에서 합성되고 매 초마다 태양과 같은 별들이 수천여 개씩 태어나며 여기저기 막 태어난 행성들에서는 중심별에서 방출된 빛과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물과 대기에 새로운 생명의 불꽃을 땡기고 수천억 개에 이르는 은하들 하나하나에서는 생명의 진화를 가능케 하는 원료 물질들이 별의 폭발과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퀘이샤가 있는 쿼크가 있으며 눈송이와 개똥벌레가 함께 살아 숨쉬는 코스모스인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우주에는 신기하기 이를 데 없는 블랙홀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세상, 지구와 다른 문명 세계가 수없이 존재할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외계 문명권들에서 발사된 전파 신호가 지구를 두드리고 있을지 모른다. 우주의 실제와 비교해 볼 때 미신과 사이비 과학이 주장하는 바는 참으로 허망하다. 과학이 인류의 고유 문화라는 사실에 주목하자.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과학이 밝힌 바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정녕 중요한 우리의 과업인 것이다. 맞습니다. 이제 21세기 지금 우리가 서기 2025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 사고로 살아야죠. 합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사고로 판단하고, 물론 합리와 이성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옳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엔 우리가 너무 작은 존재죠. 그래도 뇌 구조상이나 뭘로 봤을 때,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합리와 이성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갑시다. 자연에는 신비와 경외의 대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테오프라스토스의 지적은 올바른 것이었다. 우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거나 있지도 않은 거짓 지식에 의존하려거나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마음속에 그리는 사람은 자신을 미신에 맡겨 헛된 위안을 얻으려는 자이다. 무속에 빠진 사람들이죠. 무속에 빠진 사람들. 김건희와 그 주변의 사람들, 검사들도 그렇게 점을 많이 친다면서요? 뭐 듣기로는 한덕수 총리 부인도 무속의 일가견이 무속을 좋아하고 그걸로 김건희랑 친했다고 하던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과의 정면 대결을 회피하는 비겁함의 소유자들이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머리가 나쁘니까 능력이 안 되고 운빨에 맡기는 거예요. 운빨에. 진정한 의미의 용기는 자신의 편견이 밖으로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찾아낸 결과가 자신의 희망과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일지라도 코스모스의 조직과 구조를 끝까지 탐구하여 그 깊은 신비를 밝혀내려는 이들의 것이다. 지구에서 과학을 하는 생물종은 인간밖에 없다. 지구에서 벌어진 생명 진화의 긴 역사에서 아직까지 과학하기는 전적으로 인류만의 것이다. 인류의 과학하기 능력은 자연 선택의 과정을 거쳐 대뇌 피질에 새겨진 진화의 산물이다. 과학이 진화 과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과학하기가 유효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과학하기는 아직 완벽하지 못하므로 잘못될 수도 있다. 과학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이다. 네, 동감입니다. 과학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교정할 줄 안다는 것이 하나의 특성이다. 또한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또 다른 특성이 있다. 그리고 과학하기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그것은 단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신성불가침의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이다. 가정이란 가정은 모조리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과학에서 권위에 근거한 주장은 설 자리가 없다. 두 번째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은 무조건 버리거나 일치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스모스는 있는 그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코스모스를 우리가 원하는 코스모스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생각됐던 것이 거짓으로 판명될 때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 확고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제한된 상황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 하지만 각국에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더 넓고 큰 맥락에서는 목적을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우주를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넓고 큰 문제인 것이다. 현재 지구의 문화는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는 오만한 신입생과 같다. 오늘날의 인류 문화는 지난 45억 년에 걸친 행성 진화의 관점에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인류는 아주 긴 세월을 문화라 할 수 있는 내용의 활동만을 해오다가 겨우 최근 몇천 년 사이에 거둔 업적을 가지고 불변의 진리를 소유하게 됐노라고 뽐내고 있다. 그러나 인간 세상처럼 모든 것이 빨리 변하는 상황에서는 문제를 넓고 큰 맥락에서 보는 것이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국가, 종교, 경제조직, 지식체계 그 어느 것도 인류 생존에 관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현존하는 어떤 제도보다 월등하고 효과적인 제도들이 틀림없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의 과업은 과학의 전통을 살려서 이러한 제도들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조차도 더 나은 가장 최상의 정치 형태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이상의 어떤 더 나은 제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체크를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익혀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과학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이다.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예, 과학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교정할 줄 안다는 것이 하나의 특성이다. 아주 좋은 중요한 특성이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예. 또한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또 다른 특성이 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방법론이 자체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우리가 갖고 있는 분야들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종교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하기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그것은 단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신성불가침의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절대 진리가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뭐 그냥 게임 끝나는 거죠. 가정이란 가정은 모조리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예. 과학에서 권위에 근거한 주장은 설 자리가 없다. 두 번째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은 무조건 버리거나 일치하도록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코스모스는 있는 그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코스모스를 우리가 원하는 코스모스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예. 인류 전체가 눈부신 과학 문명에 큰 희망을 걸 수 있었던 시기가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이었다. 이오니아 문명의 수혜자들이었던 고대의 최고 지성들은 수학, 물리학, 생물학, 천문학, 문학, 지리학, 의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알렉산드리아에 구축할 수 있었다.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바로 그 핵심 성체였다. 오늘날의 학문도 당시에 이루어진 연구에 아직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그리스인 왕들의 지원을 받아서 건립됐다. 알렉산더 대왕의 대제국 중에서 이집트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왕조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이다. 기원전 3세기에 건립되어 파괴되기까지 7세기에 걸친 긴 세월 동안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고대 사회의 심장부요 두뇌였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출판에 관한 지구 전체의 수도 역할을 했다. 당시는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이었으므로 책이란 책은 모조리 손으로 한 권씩 베껴서 만들어야 했다. 그러므로 당시의 책은 매우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다. 이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복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던 장소였다. 문헌 비평과 편집 기술도 이곳에서 발명됐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구약 성서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그리스어 번역본에서 유래한 것이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들은 엄청난 왕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그리스는 물론 아프리카, 페르시아, 인도, 이스라엘 및 세계 곳곳의 작품들을 사모았다. 프톨레마이오스 3세 에우에르게테스는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 등 고대 비극 작품의 원고나 국가가 복사해 만든 공식 판본을 아테네에서부터 빌려오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은 아테네인들에게 영국인이 애지중지하는 섹스피어 육필 원고나 첫 번째 이절판과 같은 전통 문화유산이었으므로 아테네인들은 이러한 작품들이 잠시라도 자신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꺼려했다. 결국 프톨레마이오스 3세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반환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아 놓은 다음에야 이 시곡들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빌려주기로 합의해줬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시곡 작품들을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보증금을 기꺼이 포기하기로 하고 작품이 적혀있는 두루마리 원본들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물같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내놓지 않았다. 아테네인들은 무척 화가 났지만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계면쩍은 듯이 내민 복사본으로 만족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 국가가 지식 추구에 이렇게나 개걸스럽게 힘을 기울인 적은 인류사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좀 그렇네요. 원본은 돌려줘야죠. 복사본 자기네들이 갖고. 여기 뭐 이렇게 하나의 표가 있는데요. 탈레스, 피타고라스, 데모크리토스, 플라톤, 사모스의 아리스타르코스, 에라토스테네스, 안티키테라기게, 알렉산드리아의 헤론, 프톨레마이오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파괴, 히파티아의 죽음, 암흑시대의 시작. 그러면서 1500년 콜럼버스, 네오라르도 다빈치,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하이언스 뉴턴, 라페루스, 쌍폴리옹, 아인슈타인, 슈메이슨, 바이킹과 보이죠. 이 책에서 언급된 사건, 기계, 인물 중 일부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냈다. 안티키테라 기계는 고대 그리스에서 개발된 전문 계산기이다. 알렉산드리아의 헤로는 증기기관 실험을 했다. 기원 후 1000년을 전후로 한 긴 세월을 우리는 인류의 잃어버린 기회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들은 엄청난 왕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그리스 책은 물론 아프리카, 페르시아, 인도, 이스라엘 및 세계 곳곳의 작품들을 사모았다. 이 부분입니다. 과연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불교에 관한 자료들은 얼마나 모았을지 궁금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 책이 있으면 제가 논문 쓰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약간 좀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런 정보들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기존의 지식을 수집만 한 것은 아니었다. 과학 연구를 적극 장려하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많은 지식을 새로이 창출하기도 했다. 그 결과는 괄목할 만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구 모습을 지도에 담았고, 스페인에서 서쪽으로 항해하면 인도에 닿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히파르코스는 별은 태어나서 수백 년 동안 서서히 움직이다가 결국 사라진다고 추측했다.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는 최초로 별의 등급과 위치를 기록한 도표를 만들었다. 유클리드는 기하학 교과서를 썼다. 유클리드의 기하학은 그 후 23세기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케플러, 뉴턴,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 갈레노스는 치료와 해부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의학 분야를 르네상스 때까지 지배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대단했네 했죠.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 이오니아 시대의 과학 찬란했던 과학 문명. 이 근데 아마 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아마 기독교도들에 의해서 불태워질 겁니다. 아마 좀 더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서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였다. 많은 지성들이 세계 곳곳에서부터 이곳으로 몰려와서 같이 생활하고 서로 배우면서 교유했다. 알렉산드리아의 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상인, 학자, 여행객들로 넘쳐났다. 그리스, 이집트, 아라비아, 시리아, 시부리, 페르시아, 누비아, 페니키아, 이탈리아, 갈리아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각 지방의 상품과 사상을 교환했다. 세계 시민이라는 뜻을 가진 코스모폴리탄이라는 단어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도 바로 여기였을 것이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코스모폴리탄이라는 단어는 이성주의자들과 플라톤을 비판했던 디오게네스가 처음 쓰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표현을 우주 시민의 의미로 확장시켜야 하지 않을까? 현대 과학의 씨앗이 이미 알렉산드리아에 뿌려졌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 씨앗이 깊게 뿌리를 내려 큰 나무로 일찍 성장할 수 없었을까? 왜 서구 문화는 그 후 1000년이나 지속된 암흑시대라는 혼수 상태에 빠져들게 됐을까? 암흑시대는 콜럼버스,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그들의 동시대인들에 의해 결국 최후를 맞는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미 이룩했던 것들이 이 무렵에 와서 재발견되고는 했다. 앞에서 던진 질문에 나는 간단히 답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점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융성하던 전 시기를 통하여 과학자들이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주장이나 가정에 도전했다는 기록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별의 영구 불변성은 의심했지만 노예제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과학적 발견과 과학 지식은 일부 기득권층만의 소유물로 남아 있었다. 그 위대한 도서관 안에서 벌어지던 새로운 발견들이 일반 대중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새로운 발견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아무도 발견의 내용과 의미를 대중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가 대중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했다. 기계와 증기공학의 발견들은 오로지 무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되거나 아니면 왕의 흥미를 자극하고 미신을 부추기는 데 쓰였을 뿐이다. 과학자들은 기계가 언젠가는 사람을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아르키메데스였다. 그가 알렉산드리아에 머무는 동안에 물 나사를 발명했는데 이것은 아직도 이집트에서 경작지에 물을 대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르키메데스도 기계장치가 과학 자체의 위대성에 비하여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 고대에 이루어진 위대한 업적들의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응용되지 못하고 잊혀졌다. 이렇게 됨으로써 과학은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지 못했다. 과학의 대중화.
또는 대중의 과학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대중들이 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과학은 허약하죠. 또 과학에 관심이 없는 대중들은 무지합니다. 서로 교류를 통해서 합쳐져야 한다고 할까요? 그래야 됩니다. 요즘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에 이루어진 했고요. 지적 발전의 정체, 비관주의의 확산, 신비주의의 비참한 굴복 등에 기량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기재도 없었던 것이다. 결국 폭도들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불을 지르고 소장품과 장서를 약탈해 갔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붕괴할 시기까지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던 여성학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나중에 신플라톤 학파의 비조로 불리는 철학자 히파티아였다.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철학자인 동시에 수학자, 천문학자, 물리학자였다. 어느 시대에서든 평생에 걸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낼 수 있는 학자라면 그는 보통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히파티아야말로 이러한 범주에 드는 인물로서 370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당신은 여자가 하나의 소유물로 간주되던 시대였다. 그런 시대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히파티아는 달랐다. 남성 지배사회에서 그녀는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거침없이 활동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대단한 미모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녀는 문남성의 구원을 모두 거절했다. 히파티아가 살던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이미 오랫동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이미 멸망의 그림자가 알렉산드리아의 직계에 드리워져 있었다. 노예제도가 고대 문명의 생기를 완전히 죽여놓은 상태였으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기독교가 이교도들의 영향과 문화를 뿌리째 뽑아내려고 하던 중이었다. 히파티아는 이 막강한 세력들의 진앙에서 완강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당연히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인 키룰루스가 그녀를 혐오할 만했다. 그녀가 로마 총독과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이 혐오의 첫 번째 이유였다. 두 번째 이유는 히파티아가 바로 이교도 과학과 학문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과학과 학문을 이교도의 사상이라고 폄훼했으니 키룰루스의 혐오감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히파티아는 자신에게 밀어닥치는 개인적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가르치고 글로 발표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터로 가다가 키룰루스 교구 소속의 광신도들이 놓은 덫에 걸려들고 말았다. 이때가 415년이었다. 폭도들은 그녀를 마차에서 끌어내려 옷을 벗기고 전복 껍데기로 만든 무기로 그녀의 살을 발라낸 다음 남은 시신과 그녀의 저수를 모조리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해서 그녀의 이름은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져 오랫동안 잊혀졌지만 키룰루스는 나중에 성인의 반열에 올려졌다. 이 비극이
이 비극이 중세 암흑시대의 시작입니다. 천년의 암흑시대, 서양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기독교의 초기인데, 기독교는 초기에 로마에서 국교로 공인되면서부터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잔인하고 비합리적, 비이성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심지어는 자기네 편들도 죽였습니다. 대단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데요. 그 폭력성이 지금 2025년에서도 발현이 되고 있죠. 미국,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질병입니다. 질병, 일종의 인류의 질병.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한때 영화도 이제는 하나의 흐릿한 기억으로만 남아있다. 히파티아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도서관에 남아있던 마지막 책들마저 모두 파괴됐다. 인류 문명은 잘못된 뇌수술 때문에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총체적인 망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인류의 위대한 발견과 사상, 그리고 지식 추구의 열정이 모두 어디론가 영영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이 손실을 어떻게 숫자로 계량할 수 있겠는가? 파괴된 작품 중에는 작품의 제목만이라도 감질나게 알려진 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제목도 저자도 알려지지 않은 채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소포클레스가 썼다는 시곡 작품이 이 도서관에 123점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단지 7편만 현재까지 남아있다. 7편 중 하나가 오이디푸스 왕이다. 이 도서관에는 아이스킬로스나 에오리피데스의 작품도 소포클레스의 경우와 비슷할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햄릿, 맥베스, 줄리우스 카이사르, 리어 왕, 로미오와 줄리엣 등을 썼고, 이 작품들이 당대에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의 현종 작품은 코리올라노스와 겨울 이야기 단 2편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고 애석한 일이겠는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영화를 한창 누리던 시절에 이 도서관에 소장됐던 작품들로 현재까지 두루마리 형태로 남아있는 고문서는 단 한 점도 없으며, 이 도서관의 진가를 알고 있거나 인정하는 사람을 오늘날 알렉산드리아에서 찾아보기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이 도서관에 관하여 자세한 지식을 갖춘 사람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뿐 아니라 그전 수천 년 동안 번성했던 이집트 문명의 진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오늘날 이 도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보다 근세에 있었던 큰 사건이나 절박한 여타의 문화적 요구가 우리 관심의 우선순위를 차지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하긴 세계 어디를 가든 우리는 이러한 현상과 직면하게 된다. 현대는 과거와 겨우 신라 같은 연결고리만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라페움에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서도 여러 문명의 유물과 쉽게 만날 수 있다. 파라오 왕조가 물려준 불가사의인 스핑크스가 있는가 하면 알렉산드리아를 지배하던 로마의 꼭두각시 정권이 자기 시민을 아사의 역경에서 구해달라는 뜻에서 황제 디오클레티아노스에게 세워 바친 거대한 돌기둥이 한쪽에 버티고 서 있다. 또 다른 쪽에는 기독교 교회당과 회교 성원의 수많은 뾰족탑들이 자신들만의 과거를 우리에게 자랑한다. 그리고 물론 아파트, 자동차, 전차, 도시 빈민가, 극초단파 무선 중계탑 등 현대 문명의 다양한 상징물들을 여기저기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수백만 가닥의 실이 얽히고 설킨 채로 과거에서 현재로 와서 굵은 동아줄과 전선을 엮어 놓았다고나 할까? 참, 이 대목을 읽고 있으니까 참 비애에 젖게 되네요. 참, 앞으로 이런 실수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지 그런 실수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약간 배가 추출해서 율무차를 먹었는데 이게 책 읽을 때는 영 진뱅이.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69쪽. 우리가 현대에 와서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4만여 세대에 걸친 우리 선배들이 이룩한 업적에 그 뿌리를 대고 있다. 그들 중에서 이름을 남긴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현대인들은 과거 세대에 대한 고마움을 완전히 잊은 채 살고 있다. 그러다가도 어쩌다가 잊혀진 문명의 흔적과 조우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불과 수천 년 전에 융성했던 에볼라 문명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에볼라 문명에 대하여 우리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인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 비석에 새겨진 몇 개의 글자, 파피루스 사본의 구문서 몇 점, 그리고 고서들만이 우리보다 먼저 간 인류의 형제 자매 조상의 희미한 목소리와 잦아드는 절규를 간간히 들려줄 뿐이다. 어쩌다가 그들도 우리와 같은 존재였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들의 진가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인류 문명사에서 이름이 잊혀지지 않았던 극히 소수의 몇 명만을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다. 에라토스테네스, 데모크리토스, 아리스타르코스, 히파티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케플러, 뉴턴, 하위언스, 쌍폴리옹, 슈메이슨, 고더드, 아인슈타인 등이 바로 그러한 인물들이다. 서구 문화의 거장들만을 열거한 셈이 됐지만 그것은 지구상에서 꽃피운 현대 과학 문명이 주로 서구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분명 중국, 인도, 서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그 어느 곳에서 피어난 문명이든 각각 인류 문화에 커다란 기여를 했고 각 문화마다 그들 나름의 위대한 사상가들을 배출했다.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힘입어 인류는 지구를 하나의 사회로 구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여 숨가쁘게 달리고 있다. 다양한 문화들의 차이를 해치지 않고 모두를 아우르는 단일한 지구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구인이 이룩한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자리 근처에는 머리 잘린 스핑크스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 호렘 헤브 때 조각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보다 1000여 년이 앞선 시기이다. 그런데 이 머리 잘린 사자에서는 극초단파 통신 중계탑 하나가 보인다. 무엇이 스핑크스와 중계탑을 연결해 주는가? 아, 그것은 인류의 역사라는 한 가닥의 가는 실이다. 대폭발 이후 150억 년의 우주 역사에서 그것은 찰나일 뿐이다. 대폭발 순간 이후 우주가 겪어온 변화의 흔적은 시간의 여울 속에 흩어져서 사실상 모조리 사라져버렸다. 우주 진화의 기록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관했던 파피루스 두루마리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망실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우주의 긴 역사와 우리 선조들이 걸었던 짧은 역정의 구비는 인류의 대담무쌍한 탐구욕과 총명한 지혜의 발동으로 그 일부를 흘깃흘깃 훔쳐볼 수 있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물질을 폭발적으로 뿜어냈던 대폭발의 큰 사건이 있은 뒤 가늠할 수 없는 영겁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 코스모스에는 그 어떤 구조물도 없었다. 은하도 행성도 생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빛으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칠흑의 심연만이 그 당시의 우주를 독차지했다. 구조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텅 빈 공간을 수소원자들만 주인 행세를 하면서 떠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주위보다 밀도가 약간 높은 지역들이 눈에 띄지 않게 느린 속도로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빗방울이 응결되듯 최종 질량이
여러 개의 태양을 합친 것보다 큰 기체 덩이들이 방울방울 생겼다. 드디어 그 덩어리들 안에서 물질 자체에 숨어있던 모종의 에너지에 불을 땡길 수 있는 핵융합 반응이 시작됐다. 이렇게 제1세대의 별들이 태어나자 코스모스는 비로소 온통 빛으로 넘쳐나게 됐다. 그 당시에는 별빛을 받아들일 행성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으므로 하늘의 광채를 찬탄할 생명도 없었다. 별 깊숙한 곳에 자리한 용광로는 핵융합 반응이라는 연금술의 작업장이었다.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가 타고 남은 재에서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합성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가 앞으로 태어날 행성과 생명의 기본 모체가 됐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자신이 태어나면서 간직하고 있던 수소 핵연료를 더욱 빨리 소모했다. 핵연료를 소진한 별들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폭발을 일으키면서 그동안 합성해 놓은 무거운 원소 거의 전부를 한때 자신들이 응결될 수 있었던 성간 공간의 시박한 기체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렇게 무거운 원소가 가미되어 젊음의 기운이 넘치게 된 암흑 성간운들에서는 빗방울이 응결되듯 제2세대의 별들이 태어났다. 이들은 제1세대 별들이 형성될 때에는 원료로 사용되지 않지만 1세대가 만들어 놓은 각종의 무거운 원소를 처음부터 갖고 태어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질량이 너무 적은 방울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작은 방울은 별들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성간 안개의 한 기퉁이에서 행성으로의 운명을 걸었다. 그중 돌과 철로 된 하나의 작은 세계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시지구였다. 그 후 원시지구는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내부에 갇혀있던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수소 등의 기체를 외부로 방출했고 이렇게 해서 원시 대기와 최초의 바다가 지표와 그 인접 공간을 둘러쌌다. 태양광선이 원시 지구를 덮이면서 대기 중에 폭풍이 일고 천둥번개가 스치기 시작했다. 화산이 터져 용암이 흘렀고 이러한 와중에서 원시 대기의 구성 분자들이 일부 해리되었고 해리의 결과물로 생긴 원소와 분자들은 서로 다시 들러붙어 좀 더 복잡한 새로운 분자들을 형성했으며 그 일부는 바닷물에 녹아들었다. 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원시바다는 일정한 온도와 농도를 유지하면서 일종의 국물로 변해갔다. 진흙 표면에서는 분자들이 체계적으로 합성되어 각종 복잡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났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분자 하나가 원시바다의 국물 안에서 다른 분자와 우연히 만나서 자신과 같은 분자를 어설프게나마 복제해낼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화학 반응들은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자기 복제의 과업을 점점 더 정교하게 수행하게 됐다. 자기 복제가 가능한 반응의 조합들은 자연 선택이라고 불리는 체 덕분에 다른 반응보다 더 많은 자기 복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복제를 잘하는 것일수록 당연히 자기 복제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원시바다에서는 자기 복제가 가능한 유기분자들이 다량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국물의 농도는 점점 옅어져 갔다. 이렇게 하여 원시바다에서는 감지될 수 없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생명의 출현이 진행됐던 것이다. 요즘엔 다른 다양한 설도 있죠. 해저 분화구에서 생성됐다는 설도 있고, 해성에서 비롯됐다는 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세포 식물의 진화로 생물은 자신의 음식을 스스로 생산할 준비를 시작했다. 광합성이 지구 대기의 성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암수의 성구별도 이루어졌다. 제각각 멋대로 살아가던 다양한 형태의 분자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특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잡한 세포로 성장했다. 화학적 감각기관의 진화로 생물은 우주를 맛과 냄새로 즐길 수 있게 됐다. 단세포 생물은 다세포 군체로 진화하여 특수 기능을 갖춘 여러 기관을 보유하게 됐다. 그리고 눈과 귀가 생기면서 보고 들을 줄도 알게 됐다. 바다에서 태어난 생물과 동물이 물에서도 살아갈 수 있음을 무태서도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리하여 유기생물이 윙윙거리며 날고 바삐 기어가고 허둥지둥 도망가고 무언가 잔뜩 쌓아 올리기도 하고 미끄러지는가 하면 퍼드득거리며 날개를 치고 몸을 신나게 흔들거나 나무에 기어오르든가 아니면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등의 다양한 행동을 할 줄 알게 되었다. 거대한 짐승들이 수증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정글 속을 천둥같은 쿵쾅 소리를 내며 걸어다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아주 자그마한 녀석들이 전처럼 딱딱한 알이 아니라 액상 물질에 둘러싸여 태어나기 시작했다. 마치 원시바다의 액체가 그들의 혈관 속을 굽이굽이 흐르는 듯했다. 그들은 영악함과 민첩함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중에서 한 작은 무리가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와 민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두 발로 똑바로 설 수 있었고 연장을 사용할 줄도 알았다. 다른 동물, 식물 그리고 불을 다스렸으며 언어를 궁리해냈다. 별 내부에서 진행된 연금술이 수소를 태워서 성공적으로 합성한 재가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바로 이 재가 의식을 갖춘 존재로 둔갑한 것이다. 그들은 더욱 빠른 속도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도 해냈다. 글자를 발명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예술과 과학을 발달시켰으며 급기야 다른 행성과 별에 우주 탐사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들이 150억 년 우주의 역사 안에서 수소 원자가 이룩해낸 놀라운 업적의 일부이다. 숨가쁘게 읽었는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쫙 읽혀지네요. 정리를 한 번에 쭉 그냥 쭉 깨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읽을 수가 있었어요. 다리가 조금 이제 슬슬 아프기 시작하니까 앉아서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견아, 이리 와. 세팅이 됐고 앉아서 아마 이제 끝까지 읽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마치 신화의 서사시처럼 들렸을 것이다. 옳은 판단이다.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화이다. 현대 과학이 서술한 우주 진화의 대서사시인 것이다. 이렇게 어렵사리 만들어진 인간이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로 변하다니. 우주에서 벌어졌던 진화의 단계를 차근차근 이해하노라면 거대한 수소산업의 최종 산물로서 태어난 생물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존재임을 확실히 알게 된다.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도 우리와 같이 놀랄만한 돌연변이를 이룩한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먼 곳 어디에선가 우리에게 들려줄 그들의 흥얼거림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속한 사회와 조금이라도 다른 성격의 사회를 믿을 수 없는 기괴한 존재로 간주하며 심히 혐오하고는 한다.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으면서 말이다. 이방이나 외계라는 표현의 부정적 뉘앙스는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잘 드러내준다. 그렇지만 각기 다른 문명들이 보여주는 문화와 유적의 다양성은 인간으로 되어감의 다른 방식들을 우리에게 시사할 뿐이다. 외계 문명인에게는 우리 인류 사회의 차이가 유사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것이다. 어쩌면 코스모스에는 지능을 갖춘 존재의 밀도가 예상외로 매우 높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인간은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이 지구에만 있다. 인간은 지구라고 불리는 이 자그마한 행성에서만 사는 존재이다. 우리는 희귀종인 동시에 멸종 위기종이다. 우주적 시각에서 볼 때 우리 하나하나는 매우 귀중하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너와 다른 생각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를 죽인다거나 미워해서야 되겠는가?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수천억 개나 되는 수많은 은하들 중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거 상관없죠. 상관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인류도 더 큰 집단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가까운 가족에게, 다음에는 사냥과 채집 활동을 자기와 같이 하는 이들에게만 충성을 바치며 살아왔다. 그러다가 충성의 대상을 자기가 속한 마을에서 부족으로, 그리고 도시국가에서 국가의 순으로 점차 넓혀왔다. 사랑할 대상의 범주를 계속 넓혀왔다는 이야기다. 충성의 대상은 오늘날 초강대국이라 불리는 조직으로까지 확대됐다. 초강대국은 문화와 인종적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할 수 있는 사회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간화의 과정과 인격 함양을 경험하게 된다. 현대는 충성의 대상을 인류 전체와 지구 전체로 확대해야 할 시대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의 생물종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설명한 우리 생각을 싫어하는 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도 지구상에는 많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를 배반자, 충성심이 없는 비애국자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유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에게 자신들의 부를 나눠줘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과연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좀 다른 맥락에서 한 이야기지만 H.G. 웰스의 주장대로 인류가 우주를 얻느냐 아니면 공멸의 나락으로 빠지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수백만 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상에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수백만 년 후에 지구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지난 46억 년간의 긴 역사를 통해서 그 무엇도 지구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를 떠난 작은 무인 우주 탐사선들이 우아하게 반짝이며 태양계 구석구석을 두루 헤엄쳐 다닌다. 벌써 우리는 20여 개에 이르는 천체들의 예비 정찰을 모두 마쳤다. 그 중에는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행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6개의 행성, 그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밤하늘에 별자리 사이를 움직이며
움직여 다니며 밝게 빛나는 이 행성들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주를 이해하도록 한 원동력이었으며 그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남겨준 주인공이기도 하다. 앞으로 인류가 핵전쟁의 위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음의 두 가지 업적으로 후대의 길이 기억될 것이다. 과학기술이 겨우 사춘기적으로 발달한 단계에서는 자기 파괴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무척 어려웠음에도 자기 파멸의 위험을 용케도 모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억돼야 할 업적 중 첫 번째일 것이다. 그리고 별을 향한 탐험이 바로 이 시기에 시작됐다는 점이 두 번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 생각하면 철저하게 모순되는 선택이 이루어진 셈이다. 행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데 쓰이는 로켓과 똑같은 로켓 추진체가 핵탄두를 적국으로 날려보내는 데에도 쓰인다. 로켓 추진뿐 아니다. 바이킹과 보이저 탐사선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사능 에너지도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알아낸 바로 그 기술에 힘입어 마련된 것이다. 모순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유도하고 추적하거나 또는 적의 미사일 공격에서 자국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전파기술과 레이더 기술이 행성 탐사용 인공위성을 유도하고 제어하는 데 그대로 쓰일 뿐 아니라 외계 문명으로부터의 신호를 검출하는 데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 자신을 파괴한다면 별과 행성의 탐사는 그것으로 끝장이다. 그 반대의 상황도 물론 가능하다. 행성과 항성의 탐사가 계속될수록 인류 우월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말 것이다. 그 대가로 우리는 우주적 시야를 갖게 될 것이다. 우주 탐사는 지구에 사는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를 죽음과 파괴가 아니라 삶을 위하여 이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구와 지구인을 이해하는 동시에 외계 생명을 찾는 데 써야 한다. 그것이 유인 탐사이든 무인 탐사이든 간에 우리의 우주 탐험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바로 그 기술과 바로 그 조직력 덕분에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우주 탐험도 전쟁에서 요구되는 바와 똑같은 수준의 전 국민적 각오와 용기를 각자에게 요구한다. 전 지구 규모의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진정한 의미의 군축 시대가 온다면 그때 비로소 인류의 우주 탐험 노력이 강대국들의 방대한 군수 산업을 흥결없는 평화의 산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준비 과정에서 얻는 것들을 코스모스의 탐사 준비에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성들의 무인 탐사 계획을 적당한, 아니 비교적 야심찬 규모에서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리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다. 위의 그림은 미국의 우주과학 예산의 규모와 변청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우주과학 예산과 회계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은 나사가 설립된 이래 우주과학의 연간 예산이 변해온 과정을 시간의 함수로 표현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보정하기 위하여 액수는 모두 1967년도 달러화로 표기하였다. 바이킹 화성 탐사 계획 덕분에 1970년대에 들어와서 우주과학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미국 국민 1인당 1달러에 불과한 재원이면 행성계의 탐사 계획과 외계 생명의 전파 탐사 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소련이 이 분야의 사업을 집행하는 데 쓴 경비는 미국에 비하여 몇 배의 수준이었다. 미국과 소련의 우주과학 예산을 합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10년마다 핵잠수함 2세대를 생산하는 데 드는 경비와 비슷하며 여러 무기 체계들 중에서 단 한 가지에 드는 연간 경비를 약간 넘는 미미한 액수이다. 1979년도 4분기에 FA-18 전투기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51억 달러로 F-16 사업은 34억 달러로 각각 증액됐다.
그러나 행성들의 무인 탐사에 투자한 예산이 미국이든 소련이든 미소한 액수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구체적 비교를 위하여 미국의 캄보디아 폭격을 예로 들어보겠다. 미국은 70년과 75년 사이에 무려 7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캄보디아 폭격에 퍼부었다. 바이킹 우주선을 화성에 보내는 데 드는 경비나 보이저 우주선을 외행성계로 보내는 데 필요한 예산이 1970년에서 80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데 소요한 경비보다 적다. 전문 기술 인력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첨단 기술의 개발을 자극함으로써 우주 탐사 계획은 투자한 액수의 몇 배를 거둬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행성 탐사에 쓰인 1달러는 국가 경제에 7달러로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 모두 기억해둘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때문에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우주 개발 계획이 여러 가지 있다. 이 계획들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것들이다. 화성 표면을 가로질러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의 개발, 우주선과 해성의 궤도 랑데뷰, 타이탄 위성 대기에 탐사선을 내려보내려던 계획, 외계 문명권의 대규모 전파 탐색 등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달에 연구기지를 설치한다거나 화성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는 사업 같은 대규모 우주 탐사 계획은 참으로 엄청난 액수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빛, 재래식 분야의 군비 철폐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극적 상황이 아니라면 결코 가까운 장래에 성사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는 화성의 유인 탐사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자기 멸망의 파국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달에 연구기지를 설치하고 화성에 사람이 직접 가는 일이 성사될 것이다. 정적인 사회는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문제는 모종의 심리적 복리 현상이다.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우주 탐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려는 경험이 있다거나 우주를 향한 미래지향적 정책 앞에서 주춤거린다면 그 효과가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됨으로써 결국 인류의 우주 탐사 노력에 커다란 퇴조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것과 반대의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나가려는 노력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쓴다면 그 효과가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되어 결국 적지 않은 수의 사람이 지구 이외의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코스모스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인류의 대단한 성취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달 표면에 남긴 발자국 사진이 있는데요. 사람이 남긴 2개의 발자국. 위의 사진은 지금으로부터 360만 년 전 탄자니아에 남겨진 발자국이고, 탄자니아 360만 년? 아래의 사진은 1969년 달의 고요의 바다에 찍힌 발자국이다. 그렇군요. 지금으로부터 약 360년 전, 60만 년 전, 오늘날 탄자니아 북부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인접한 사바나 대초원 전역이 화산재의 구름으로 완전히 뒤덮였다. 얼마 후 재는 가라앉아 두꺼운 충으로 굳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360만 년이 흐른 1979년에 고 인류학자인 메리 리키가 그 화산재의 층에서 발자국을 찾아냈다. 그녀는 이 발자국이 원인의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어쩌면 그 발자국의 주인이 현재 지구인 모두의 조상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탄자니아에서부터 물경 38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있다.
인간은 달을 보면서 늘 낙천적인 생각을 해왔다. 낙천적 생각에서 달의 한 지역에 고요의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곳은 실은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아주 건조한 평지이다. 바로 거기에 사람의 발자국이 남겨졌다. 리키가 원인의 발자국을 발견하기 꼭 10년 전의 사건이었다. 그것은 지구 바깥 천체에서 나들이 할 수 있었던 최초의 사람이 남긴 발자국이다. 발자국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읽는다. 발자국에서 우리는 거리를 상상한다. 여울져 흐르는 억겁의 시간을 이제 세 토막으로 나누어 생각하자. 360만 년, 46억 년, 그리고 150억 년. 수소의 재에서 시작한 인류는 광막한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다. 인류는 우주 한 구석에 박힌 미물이었으나 이제 스스로를 인식할 줄 아는 존재로 이만큼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기원을 더듬을 줄도 알게 됐다. 별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별에 대해 숙고할 줄 알게 됐다. 10억의 10억 배 또는 또 10억 배 그리고 또 거기에 10억 10배나 되는 수의 원자들이 결합한 하나의 유기체가 원자 자체의 진화를 꿰뚫어 생각할 줄 알게 됐다. 우주의 한 구석에서 의식의 탄생이 있기까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줄도 알게 됐다. 우리는 종으로서의 인류를 사랑해야 하며 지구에게 충성해야 한다. 아니면 그 누가 우리의 지구를 대변해 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생존은 우리 자신만이 이룩한 업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인류를 여기 있게 한 코스모스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이 끝났습니다. 682쪽 감사의 말이 있는데요. 쭉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길게 나열된 감사의 말은 처음 보네요. 예. 그 다음이 부록, 기류법과 무리수 부록인데요. 무리수 이 부분은 수학이 많이 돼 있는데요. 제가 읽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 부록 2가 피타고라스의 다면체 이것도 수식이 쭉 있어서 읽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록은 건너뛰죠 뭐. 예. 부록은 건너뛰고 참고 문헌도 건너뛰고 당연히 많은 책을 참고했네요. 쭉 건너뛰고 옴기니 후기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옴기니 후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 하는 질문에 혹자는 아카일로에 있는 지구 자연환경의 보존이라고 대답합니다. 또 핵전쟁의 공포에서 인류를 해방시키는 일이 지구인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권과 사회 정의의 범세계적 구현이야말로 우리의 성결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구인들이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하기가 무척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난제들을 안고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의 화두는 우주와 생명의 기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위상을 우주적 관점에서 조망하게 될 때 앞에서 열거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찾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좋은 말입니다. 그 문제 범위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 그 문제 해결법을 찾기가 어렵죠. 좀 전체적으로 좀 더 넓게 조망할 수 있어야 많은 문제들이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인간의 위상과 정체를 우주적 시각에서 바라보라고 독자를 다그치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의 설득 노력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코스모스의 13부작 시리즈가 방영될 당시 전 세계 인구의 약 3%가 코스모스를 시청했다는 통계가 그 성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모스의 교정 작업이 한창 막바지로 치닫던 와중에 저는 일본 고베시 근처의 아와지 섬에서 열리는 행성과학국제여름학교에 참가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초순이었습니다. 대만, 독일, 미국, 인도, 일본, 프랑스, 한국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진학자와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박사과정의 학생 60명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외계 행성의 다양성을 주제로 한 집중 강의가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행성 간 고체 입자에 관한 강좌를 하나 맡았고 이들과 한데 어울려 그 분야 전문가들의 열광을 듣기도 하면서 태양계 바깥에서부터 생명세계와 문명사회를 찾으려는 인류의 원초적 꿈이 현재 어느 수준까지 실현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말까지의 집계에 따르면 태양계 근방 별들 중에서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고 확인된 별들이 약 130여 개에 이른다는 통계가 하나의 감자 역할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존재가 확인된 외계 행성들 거의 대부분이 목성 또는 목성의 10여 배 규모에 이르는 질량을 갖는 거대 기체 행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의 생명이 서식할 수 있는 지구형 행성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구형 행성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행성의 검출 방법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천문학자들은 외계에서 지구형 행성을 찾는 것도 단순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 이제 더 찾았죠. 지금 제임스 웹 망원경 같은 경우 이제 우주로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정보들이 축적이 돼서 지구형 행성을 몇 개 찾았다고 저는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름 학교를 마치고 아와지 섬에서 사가미하라 소재 우주항공 연구소로 돌아와 보니 특별 기자회견의 공고가 복도 게시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연구소 소속의 연구원이 아주 최근에 화가자리 베타별 주위에서 몇 개의 고리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 베타별의 고리에서도 언젠가는 행성이 태어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며 제 연구실로 돌아와서 밀린 전자 우편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계 행성에 관한 특별 세미나가 바로 다음날 미타카 소재 일본 국립천문대에서 열린다는 정갈도 우편물 더미에 숨어 있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발표될 한 논문의 초록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구경 8.2m의 스바루 망원경으로
마부자리에 있는 어느 별 주위에서 회전 원반체를 발견했는데 태양계에서 행성들이 태어나던 당시의 모습이 이와 비슷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정 작업을 서둘러 끝내고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제6차 동아시아 천문학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저는 10월 13일 하네다와 김포를 연결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옴기니 후기를 보내달라는 출판사 편집자의 빗발치는 독촉을 가슴에 간직한 채 노트북을 열어 아와지 섬에서 시작한 이 글을 마치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결과는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그 대신 저희 머릿속에서는 우주와 진화 생명의 드라마 한 편이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대폭발, 은하와 별의 탄생, 핵융합을 통한 무거운 원소의 합성, 초신성 폭발, 성간 물질 중 금속 함량의 증가, 암흑 성간운의 중력 수축, 회전 원반체의 출현과 중력 불안정, 미행성의 형성과 지구형 행성의 성장, 지구 생명의 탄생, 과학기술 문명의 진화로 연결되는 길고 긴 드라마였습니다. 핵융합 반응에서 타고 남은 제가 의식을 갖추고 자신의 주위를 인식하게 되기까지의 긴 여정에서 떼려고 해도 결코 뗄 수 없는 우주와 인간의 뿌리 깊은 연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문명의 발달이라는 얼굴을 한 인류의 자기 파멸 가능성도 내게 일깨워줬습니다. 이만하면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거두려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셈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말입니다. 어제는 담당 편집자의 노란색 쪽지가 드디어 회의장 안으로까지 전달됐습니다. 마침 오늘은 동아시아 천문학 대회의 오후 일정이 시내 관광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옴기니 후기를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알고 지난 나흘 동안 있었던 열띤 토의를 지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스바루 망원경이 촬영한 회전 원반체들의 다양한 모습이 스크린을 생생하게 장식했으며 동반 행성의 존재가 확인된 별의 총수도 두 달이 채 못 되는 사이에 벌써 140여 개로 늘어나 있었고 행성을 4개씩이나 거느린 별도 3개나 발견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러나 지구형 고체 행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9월 초순에서 10월 하순까지 이어진 짧은 여정에서 옴기니는 외계 행성계를 찾으려는 현대 천문학의 숨가쁜 달리기를 추적한 셈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서식할 수 있는 지구형 고체 행성의 존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성계의 형성은 자연의 희귀한 선택사항이라기보다 항성의 생성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의 필수 현상입니다. 이제 현대 천문학은 이론과 관측 양쪽 측면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하수 은하에는 태양 행성계와 같은 행성계가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2달간 사이에 경험한 속도로 행성의 발견이 이어진다면 외계에서 지구형 행성을 찾는 날이 곧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은 지구인이 우주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며 그날부터 인류는 자신의 우주적 위상을 새롭게 의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제가 하기를 잘했다고 내심 기뻐했습니다.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그러한 의식전환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고 저의 번역이 우리의 의식전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일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4해 전의 일입니다. 주 사이언스 북스 편집부의 공기호 씨가 코스모스의 번역을 저에게 종용해 왔을 때 저의 즉각적 반응은 한마디로 주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현대 천문학의 엄청난 변화를 알고 있기에 20년이나 지난 책을 이제 번역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부정적 반응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번역을 한다면 줄을 많이 달아야 하겠구나.
그런데 나는 주가 많이 달린 책을 싫어하지 않는가. 그러나 권기호 씨의 은근한 설득은 집요했습니다. 그는 이 책의 독자층이 두꺼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방영된 코스모스 시리즈를 즐기고 자란 지성인들에게는 사유의 지평을 넓혀줄 것이고 오늘의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의 번역 출판을 기획한 편집자 자신이 코스모스 시리즈를 보고 자란 세대였습니다. 저는 꿈, 사유의 지평, 우주와 인간의 관계 등 그가 제시하는 몇 마디 키워드에 그만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인이 달나라에 발자국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현대 과학과 공학의 눈부신 발달 때문만은 아니라고 늘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달을 두고 노래한 시인들이 더 중요하고 큰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네 삶에서 소망 없이 이루어진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시인이 우리 가슴에 심어준 꿈의 위력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달나라 여행을 설계하게 했을 것입니다. 외계 생명의 발견이야 가까운 장래에 기약할 수 없겠지만 어느새 140여 개에 이르는 외계 행성의 존재가 태양계 밖에서 확인되었으니 외계 생명의 존재도 언젠가는 밝혀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외계를 향한 인류의 끈질긴 외침이 언젠가는 외계 문명과의 교신으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인류 역사를 바꾼 고전 중의 하나로 재평가될 것입니다. 번역을 약속하고 첫 페이지를 옮기면서 저는 번역하기는 고문이다 라는 명제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천문학이 주를 이루지만 천문학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코스모스에서 인간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밝혀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초점에 이르기까지 과학뿐 아니라 서양 철학과 동양 사상, 현대 사회학, 정치 심리학 등의 지식이 두루 필요했으니 코스모스의 번역은 맨발로 가시밭길 걷기였습니다. 저를 곁에서 도와주신 고마운 이들이 계십니다. 서양 고전에 관한 사항은 멀리 네덜란드에 계신 박휘근 학형이 도와주셨습니다. 동양 고전에 무지한 저를 외우 김소영이 줄곧 깨우쳐줬습니다. 생물학, 화학, 고생물학 등에 관한 사항은 홍전, 오창식, 홍발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고대 중국 신화의 등장인물에 관해서는 중국 윤난 천문대 바이지밍 박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화성에 관한 사항은 김유재 박사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여러 동료 교수들로부터 받은 많은 가르침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전문가로서 옮긴이의 질문에 충실한 답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보여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번역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물론 저 자신에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던 아내의 동료와 비판도 이 책을 여기까지 오게 한 큰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번역 작업을 은근과 끈기로 참아주신 주 사이언스 북스의 편집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4년 겨울 관솔제에서 홍승수 2004년도에 번역이 됐군요. 여기 특별판을 펴내며 또 이제 이게 마지막 이게 될 것 같은데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돌아온 지 어느새 2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외계에서 발견된 행성체의 수는 140여 개에서 18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처음 이 책을 우리말로 옮겨내놓을 때는 20여 년의 나이를 먹은 코스모스를 21세기의 젊은 독자들이 어떻게 대할지 많은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학생 시절에 책을 읽었던 분은 예전 코스모스를 처음 읽었을 때 느꼈던 감동과 행복을 이야기하셨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소중한 책을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명령 돌려받지 못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며 이 책의 귀환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코스모스가 추억의 책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KBS TV 책을 말하다에서는 눈물나게 재미있는 과학책으로, 네이버와 교보문고에서는 올해의 과학책으로, 대한민국 학술원에서는 우수도서로,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에서는 올해의 과학책으로, 동아일보에서는 한국의 과학자들이 청소년들에게 권하는 과학도서 1위로 선정해 이 책이 가진 현재적 가치를 널리 알려주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종의 책이 쏟아지고 책의 수명이 몇 개월이다 하는 부박한 현실 속에서 사반세기의 나이를 가진 코스모스가 여전히 사랑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대폭발의 순간에서 인류의 진화까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던 칼 세이건의 방대한 지혜와 아름다운 문장, 그리고 우주적 상상력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칼 세이건은 우주적 이웃을 향한 손짓, 우리의 배움이 인류의 지혜를 도약시켜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모든 글에서, 모든 행동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우주를 향한 호기심 어린 물음과 탐구의 열정은 인간의 못 말리는 본성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코스모스의 탐구가 시작된 수천 년 전의 고대 문명에서부터 칼 세이건이 살아있던 시대를 거쳐 세천 년을 맞이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학과 모든 학문의 근본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칼 세이건의 유려한 문장 밑에서 약동하는 이 원동력은 표면적인 정보의 낡음과 시대를 초월하여 코스모스를 코스모스이게 하는 가치입니다. 2006년 12월 20일은 칼 세이건 서거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이에 맞춰 좀 더 많은 독자들을 위하여 이 특별판을 펴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소중한 사진이지만 컬러 사진을 덜어내고 판형을 줄여 좀 더 많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책을 다듬어 봤습니다. 그리고 양장본에 있었던 몇 가지 오류를 바로 잡았습니다. 게다가 칼 세이건의 부인인 앤 듀란 여사가 세이건의 10주기를 기념해 쓴 글을 보내주어 한층 의미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이 보고판을 통하여 세이건의 우주적 상상력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든 책이든 주위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자랍니다. 코스모스를 사랑해주신, 그리고 앞으로 사랑해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 겨울 홍승수. 자, 코스모스를 완독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어려운 내용도 있었고, 또 책이 워낙 두꺼워서 긴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요. 그래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냥 총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재밌게 읽었다. 읽으면서 내 사유의 지평도 좀 넓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그러면서 과학을 다루는 이제 그 유튜브를 방송을 좀 보다 TV라고, 과학을 보다라고 그거를 좀 보는데, 이 코스모스와 맞물려서 더 이제 더 뭐랄까, 더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알릴레오 북스에서도 코스모스를 책에 선정해서 대담을 나누고 책 내용을 이야기하고 했었습니다. 그것도 다 봤어요. 여러모로 긴 여행을 마친 기분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함께 여행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생물학 쪽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논문을 쓰기 위한 준비를 좀 더 슬슬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을 거쳐서
진화 심리학 이런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밥을 먹고 오늘 좀 많이 읽어서 그런지 목이 좀 잠겼죠. 목이 잠겨서 책을 더 계속 읽는 것보다는 영화를 한 편 볼까 합니다. 네. 영화 한 편 보고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또 이제 일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 촬영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